90%가 망가져도 아무 말 없는 침묵의 장기, 그 충격적인 진실.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정말 신기한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장기는 80% 이상 망가져도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고 특별히 불편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밥 먹고 걷고 일상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이 터집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퉁퉁 붓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계단을 올라도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자국이 깊게 파여 있습니다. 그제야 깜짝 놀라서 병원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이제야 오셨어요?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이미 정상 기능의 2030%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되돌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서야 후회합니다. 아, 그때 그 증상이 신호였구나. 왜 진작 검사를 안 받았을까? 혹시 이런 경험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우리 몸의 정화 시스템, 콩팥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망가졌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실제로 기능을 회복하신 사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떻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보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중장년층 12명 중 1명이 겪는 무서운 현실. 우리가 흔히 콩팥이라고 부르는 이 장기,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콩팥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심장이나 간처럼 극적인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콩팥 질환을 침묵의 암살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놀라운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장년층 성인 12명 중 1명이 만성 배출기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60% 이상이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의 20%까지 떨어져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의 콩팥은 주먹만 한 크기의 장기로 허리 뒤쪽 양옆에 하나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은 크기에 비해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무려 180리터가 넘는 체액을 정화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양이냐면 큰 욕조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분량입니다. 매일같이 이 엄청난 양의 혈액을 걸러내면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콩팥이 하는 일은 단순히 노폐물을 걸러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조절하고 혈압을 관리하고 적혈구를 만드는 조혈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또한 비타민을 활성화시켜 뼈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 몸의 산성과 알칼리성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콩팥의 가장 무서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간이나 피부 같은 다른 장기들과 달리 콩팥 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손상된 조직은 딱딱한 흉터 조직으로 바뀌면서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은 예비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한쪽 콩팥을 완전히 잃어도 나머지 한쪽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콩팥 이식에서 건강한 기증자가 한쪽 콩팥을 기증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뛰어난 예비 능력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콩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질 때까지 우리 몸은 이를 보상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10명이 하던 일을 5명이 그리고 3명이 억지로 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과부하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정기 검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콩팥 기능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콩팥이 얼마나 잘 걸러주는지 보는 수치를 계산합니다. 이 수치가 정상이라면 분당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60 이하로 떨어지면 질환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45 이하는 중등도, 30 이하는 중증, 15 이하는 말기 단계로 분류됩니다. 다행히도 이런 검사들은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더 자주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되시는 분, 고혈압이 있으신 분, 가족 중에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1년에 2번 이상 검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진짜 원인, 이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콩팥이 망가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콩팥 질환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대부분은 우리 생활 속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적은 바로 혈당 조절 실패입니다. 전체 콩팥 질환 환자의 절반가량이 이 원인 때문에 발생합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면 설탕물이 끈적하게 달라붙어 혈관을 막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콩팥이 높은 혈당을 처리하려고 더 열심히 일합니다. 마치 과로하는 것처럼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필터막이 점점 손상되고 결국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가 되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주요 원인은 만성 고혈압입니다. 전체 환자의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높은 혈압이 지속되면 콩팥의 혈관에 계속 강한 압력이 가해져 손상됩니다. 이건 마치 수도관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 터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밤에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잘 때 혈압이 낮아져야 하는데 밤에도 혈압이 높게 유지되면 콩팥 손상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집니다. 세 번째는 면역 과민 반응으로 인한 필터 막힘 현상입니다. 이건 콩팥의 역과 장치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바이러스 감염이나 자가면역 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변에 단백질이나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이 주요 증상이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만성으로 진행됩니다. 네 번째로는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콩팥 안에 수많은 물혹이 생기는 유전 질환도 있는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 조직을 압박해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보통 4050대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약물입니다. 특히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시거나
일부 항생제, 조영제 등이 콩팥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일부 건강보조식품 중에도 콩팥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TV에서 몸에 좋다고 광고하는 것들도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허리가 아파서 진통제 먹고 소화 안 돼서 또 약 먹고 잠 안 와서 또 약 먹고 이렇게 약을 여러 개 드시는 분들 계시죠? 각각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여러 약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콩팥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콩팥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혈압과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혈압은 수축기 120, 이완기 80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엄격하게 13,080 이하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혈당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공복 혈당을 130 이하, 식후 혈당을 180 이하로 유지하고 당화혈색소를 7%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콩팥 보호에 중요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비만은 당뇨와 고혈압의 위험을 높여 간접적으로 콩팥에 해를 끼칩니다. 체질량 지수를 23 이하로 유지하고 특히 배 나온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허리 둘레는 남성 90cm, 여성 80cm 이하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에 있는 지방은 단순한 피하 지방이 아니라 내장 지방으로 여러 가지 염증 물질과 호르몬을 분비해서 콩팥에 악영향을 줍니다. 68세 박순자 어르신의 기적 같은 회복 이야기. 여기서 제가 직접 겪었던 정말 놀라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18년간 혈당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먹고 싶은 것 먹으면서 살아야지 뭘 그렇게 까다롭게 먹어 하시면서 평소 식습관을 전혀 바꾸지 않으셨죠. 당뇨약은 드셨지만 식단 조절은 안 하셨습니다.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셨고 밥도 늘 2공기씩 드셨습니다. 운동?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야 하시면서 거의 안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발목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제 오래 서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며칠이 지나도 붓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너무 차서 중간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깜짝 놀란 가족들이 응급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콩팥이 얼마나 잘 걸러주는지 보는 수치가 28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정상이 90 이상인데 28이면 정상의 3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하셨어요? 이제는 투석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가족들한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눈물만 흘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영양사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평생 먹던 짠 반찬, 젓갈, 장아찌를 모두 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50분씩 가벼운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드셨습니다.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짜게 먹던 습관을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처음 2달은 음식 맛이 도통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어서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싱겁지만 맛있는 요리법을 연구하셨고 손자가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가주셨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붓기가 빠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만큼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피로감이 줄어들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변 검사에서도 단백질 수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콩팥 기능 수치가 28에서 47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정상 수치인 90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랄 정도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이 정도 회복은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 어르신은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싱거운 음식에도 완전히 적응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짠 음식은 먹고 싶지도 않다고 하십니다. 박 어르신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콩팥 질환 진단이 오히려 제 인생을 바꿔준 전환점이었어요. 이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고 가족들도 함께 건강한 식단을 즐기고 있어요. 손주들한테도 할머니처럼 건강관리 잘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더 나아가 박 어르신은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건강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건강전도사가 되셨습니다. 경로당에서 콩팥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해라고 다른 어르신들께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너무 늦은 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박 어르신처럼 모든 분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호전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미 늦었어, 나이 들어서 무슨 소용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콩팥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과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피해도 콩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콩팥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과 음식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일부 음식들이 사실은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정상의 4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특정 성분이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이 뭐냐고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인데 정상적인 콩팥은 이걸 알아서 조절해 줍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피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 상태를 피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는 상태라고 하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고 입술 주변이 마비되는 느낌이 듭니다. 아,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심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져서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 번째, 칼륨이 특히 높은 채소들입니다. 근대가 대표적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표고버섯도 칼륨 함량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호박, 다시마 같은 해조류, 쑥갓, 깻잎도 칼륨이 높은 채소에 속합니다. 이런 채소들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섭취량을 제한하거나 칼륨을 줄이는 조리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감자와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들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감자를 통째로 찌거나 구워서 드시면 칼륨이 그대로 농축됩니다. 여기에 튀김이나 전으로 만들어 드시면 기름과 염분까지 더해져서 콩팥을 이중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럼 감자 완전히 못 먹어요? 하고 물으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조리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이건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울토마토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통 토마토를 드실 때 한 개만 드시는 게 아니라 대여섯 개씩 먹거나 즙으로 만들어 드시는 게 문제입니다. 토마토 주스는 더욱 위험합니다. 토마토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칼륨이 농축되어 한 컵에 엄청난 양의 칼륨이 들어가게 됩니다. 건강에 좋다더라 하면서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 한 컵씩 드시는 분들 계시죠?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칼슘과 결합하는 특정산 성분이 많은 채소입니다. 이 성분은 체내 칼슘과 결합해서 콩팥이나 요로의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콩팥 결석 병력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 이런 채소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대와 방울토마토가 여기에도 해당됩니다. 세 번째, 생으로 먹는 채소입니다. 생채소가 영양소가 더 많지 않나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 계신데 콩팥이 약한 분들은 다릅니다. 생채소는 소화 과정에서 가스를 유발하거나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콩팥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콩팥이 약한 분들은 채소를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모든 채소를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조리 방법을 통해 칼륨 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데치기와 삶기입니다. 채소를 끓는 물에 데치거나 삶으면 칼륨 성분이 물에 녹아 빠져나갑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칼륨 함량을 406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채소를 충분히 데친 후에 그 물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그 물에 칼륨이 다 녹아 있거든요. 채소만 건져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 물에 담가두기입니다. 채소를 일정 시간 물에 담가두는 것도 칼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감자나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는 얇게 썰어서 찬물에 3시간 이상 담가 두시면 칼륨이 상당량 빠져나갑니다. 중간에 물을 2번 정도 갈아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처음 1시간 후에 한 번, 또 1시간 후에 한 번 물을 갈아주세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입니다. 개인의 콩팥 기능 상태와 혈중 칼륨 수치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채소의 종류와 양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근대를 완전히 피해야 하지만 어떤 분은 조리 방법을 달리해서 소량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 검사로 칼륨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식단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하루 체중 1kg당 0.8g,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은 0.6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게 60kg 성인 기준으로 하루 48지에서 36지 정도입니다. 삼겹살 한 줌, 달걀 2개, 두부 반 모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근육량 감소나 영양실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근육이 빠지는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서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을 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콩팥 건강이 좋지 않다면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는 섭취량을 제한하거나 조리 방법을 통해 칼륨을 제거해야 하며 전문 의료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들. 이제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동네 시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재료들입니다. 첫 번째로 강력 추천하는 채소는 애호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애호박은 그냥 물기만 많고 영양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애호박은 콩팥 환자분들에게 정말 좋은 식재료입니다. 애호박에는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특별한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콩팥 세포가 산화되어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우리 콩팥은 매일 혈액 속 독소를 걸러내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염증 수치가 높아지기 쉬운데 애호박의 이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더 중요한 건 애호박의 칼륨 함량입니다. 애호박은 백지당 칼륨이 140mg 수준으로 매우 적당하게 들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대나 표고버섯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애호박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금에 절인 애호박 장아찌는 절대 안 됩니다. 나트륨이 과다하게 들어있어 오히려 콩팥에 독이 됩니다. 반드시 생 애호박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애호박 껍질에 좋은 성분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애호박 반개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두 번째로 강력 추천하는 채소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가 위장에 좋다는 건 많이들 아시지만 콩팥에도 훌륭하다는 사실은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와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칼륨 함량은 백지당 170mg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애호박과 비슷한 수준이죠. 양배추가 콩팥에 좋은 진짜 이유가 뭘까요? 양배추에는 천연 해독 성분이 엄청나게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콩팥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혈액 속에 떠다니는 독소 찌꺼기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몸에서 쓰고 남은 노폐물이 생깁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찌꺼기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필터가 막히고 망가지게 됩니다. 이때 양배추의 해독 성분이 투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 독소 찌꺼기를 중화시키고 분해해서 콩팥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세정제를 부어 뻥 뚫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양배추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채 썰어서 샐러드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입니다. 양배추를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절임 양배추나 김치로 드시면 안 됩니다. 소금에 절여진 양배추는 칼륨은 낮을지 몰라도 나트륨이 너무 높아 혈압을 높이고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기적의 채소는 당근입니다. 콩팥이 나쁜 분들은 대부분 활성산소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산화시키고 손상시키는 찌꺼기인데
이것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면 콩팥 조직을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당근은 바로 이 활성산소를 잡는 킬러입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과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독소를 소변으로 빨리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당근은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가 있는 콩팥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착한 채소입니다. 당근을 드실 때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익히면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하루 중간 크기 당근 1개 정도를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좋으며 올리브유 한 방울과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 꼭 올려야 할 채소는 바로 무입니다. 한국의 무는 전 세계적으로도 콩팥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에는 소화 효소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우리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분해해서 소변으로 부드럽게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무에는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 콩팥의 필터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소화제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몸에 열이 쌓이고 붓기가 심해지는데 이때 시원한 무 한 조각은 콩팥의 열을 내리고 붓기를 빼주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특히 무를 드실 때는 껍질을 깎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의 껍질에는 과육보다 6배나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콩팥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훨씬 강력합니다. 하루에 무 한 토막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소변색이 맑아지고 몸에 붓기가 빠지는 것을 일주일 안에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콩팥을 살리는 4가지 기적의 채소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애호박, 양배추, 당근, 무. 이 4가지입니다. 이 채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비싸지 않다는 겁니다. 동네 시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부담 없이 매일 드실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건강을 지키는데 꼭 비싼 건강식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식탁 위에 평범한 채소들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콩팥 지키는 생활 습관. 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싱겁게 먹는 것입니다. 또 그 얘기야?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즉 소금으로는 5지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이냐면 작은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이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짠 음식이 콩팥에 해로운 이유는 혈압을 올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콩팥의 역과 기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것을 증가시킵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공식품을 피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면 한 봉지에는 하루 권장량의 3배가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고 찌개 한 그릇에도 하루 권장량에 가까운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리할 때는 소금 대신 마늘, 생강, 후추, 허브 등의 향신료를 활용하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신맛을 이용하면 짠맛을 느끼지 못해도 충분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외식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찌개류, 국물류는 되도록 피하고 구이나 찜 요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스류는 따로 달라고 해서 적게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도 콩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낮춰주고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180분 이상, 하루로 따지면 35분씩 5번 정도 중등도 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합니다. 중등도 강도가 뭐예요? 하고 물으실 수 있는데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습니다. 심박수로는 최대 심박수의 6070% 수준입니다.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빼면 됩니다. 70세라면 220-7152 최대 심박수이고 그중 6070%면 9105 정도입니다. 근력 운동도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큰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유지해 기초 대사율을 높이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세요. 세 번째,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과 일산화탄소는 혈관을 수축시켜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면서 흡연을 하는 경우 콩팥 손상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혈관 손상이 가속화되어 정상인에 비해 10배 이상 빠르게 콩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담배를 끊으면 뭐 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끊으시면 콩팥 기능 악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70세, 80세에 끊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술도 적당량을 지켜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올리고 콩팥에 직접적인 독성을 일으킵니다.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 탈수를 일으키고 이는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 알코올 섭취량은 남성 20지, 여성 10지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소주로 따지면 남성은 반병, 여성은 4분의 1병 정도입니다. 다섯 번째, 수분 섭취도 적절히 해야 합니다. 너무 적으면 콩팥에 부담을 주고 너무 많으면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82, 3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많이 하거나 더운 환경에 있을 때는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마시고 소변 색깔을 보고 수분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연한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이면 수분이 부족한 것이고 거의 투명하면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초기 증상을 놓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은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정상적인 소변에도 약간의 거품이 생길 수 있지만 거품이 10분 이상 지속되거나 맥주 거품처럼 빽빽하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변 색깔 변화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소변이 진한 갈색이나 붉은색을 띈다면 피가 섞여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소변을 볼 때 아프거나 자주 마려운 증상도 콩팥이나 요로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종도 중요한 증상입니다. 특히 아침에 얼굴이 붓고 저녁에 다리가 붓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콩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손가락으로 누르면 자국이 오래 남는 부종은 병적인 부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신적인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피로감, 식욕 부진, 메스꺼움과 후토, 입맛 변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숨이 차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콩팥 건강 지키기.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오늘 저녁 식사부터 소금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평소에 국에 소금을 1스푼 넣으셨다면 오늘은 반 스푼만 넣어 보세요. 김치 드실 때도 한 접시 드시던 것을 반 접시만 드세요. 처음에는 맛이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참으면 혀가 적응합니다. 2주가 지나면 오히려 짠 음식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3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밥맛이 없어서 눈물이 날 정도였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음식 본연의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는 싱겁게 먹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두 번째, 내일 아침부터 30분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걸으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집 근처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5분 정도 걸으시면 됩니다. 혼자 걷기 힘드시면 가족과 함께 걸으세요. 배우자와 함께, 자녀와 함께, 손주와 함께 걸으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걷는 것도 좋습니다. 한 분은 매일 아침 경로당에서 만나는 친구분들과 함께 공원을 걷는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걸으면 귀찮고 힘든데 친구들이랑 걸으면 수다 떨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가요.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만나고 일석이조예요. 세 번째, 이번 주 안에 병원 예약을 잡으세요. 마지막으로 콩팥 검사를 받은 게 언제입니까? 1년 이상 지났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별로 안 아픈데 뭐 하러 병원 가 하지 마시고 아프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팥은 아플 때는 이미 늦습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만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30분이면 끝납니다. 이 30분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혹시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올까봐 무서우신가요? 괜찮습니다. 설사 결과가 안 좋더라도 일찍 발견하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순자 어르신처럼 생활 습관을 바꾸면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무서운 건 모르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모여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아침에 짠 국을 먹을지 싱거운 국을 먹을지 엘리베이터를 탈지 계단을 걸을지 소파에 누워 TV를 볼지 밖에 나가 걸을지 이 작은 선택들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주는 소금을 줄이고 다음 주는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그 다음 주는 병원 검진 예약을 하는 식으로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 지금부터라도 정성껏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콩팥은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몸에 충실한 일꾼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주변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친구분들, 그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콩팥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모두의 문제입니다. 함께 실천하면 더 쉽고 더 효과적입니다. 부부가 함께 싱겁게 먹고 가족이 함께 걷고 함께 검사 받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혼자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지만 가족이 함께하면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요. 감사합니다.